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 시작합니다. 오늘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민영삼 한양대 특임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박영수 특별검사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그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부터 들으시고 얘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한 하루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수사기관과 주요 수사 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서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대상은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고리인 정경유착입니다. 저희 특검도 체제를 정비하여 공소유지 과정을 통해 진실을 여러분께 증명하는 역할을 더욱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네, 일종의 소회 겸 앞으로의 다짐 이 정도로 해두죠. 이렇게 들어봤는데 일단은 공통 질문 하나 드리면 내용은 다 보셨을 테니까 아쉬운 점 또는 만족스러운 점 한 가지씩만 좀 짧게 좀 제시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황태순 평론가. 저는 아무래도 아쉬운 점이라고는 이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어떤 그런 수사가 본인이 아까 박영수 특검 말씀으로는 시간도 부족했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사실상 보면 현재 이 김순환 검찰총장, 그다음에 검찰국장과도 몇 회 통화를 했다. 네. 그다음에 보면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하고도 통화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솔직히 말해서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예. 왜냐하니까 실제 수사를 갖다 담당하는 분들은 파견 검사가 주력 부대 아니었겠어요. 예. 특검이라 할지라도.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지가 미흡한 가운데 앞에 보면 물론 블랙리스트 쪽으로 쭉 기울였다가 나중에 시간이 없었다 얘기하시지만은 그런 가운데 검찰에다가 다시 공을 갖다 이런 폭탄을 대넘기면서 이번에 다시 구속영장 치시면은 100% 나올 거예요. 하는 부분에서 100% 나올 거 확실한 부분이면은 조금 힘을 좀 쓰셔갖고 그야말로 문제가 되고 있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뭔가 사법 처리를 갖다 딱 떨어지게 영장을 받아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쉬움이 남죠. 예. 네. 지금 역대 12번째 특검이잖아요. 예. 특검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을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대중의 관심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항상 특검에 이제 일희일비하고 굉장히 열광하고 하는데 이번 특검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지지도 많이 받았고 본인들도 이야기했지만 의지와 투지가 돋보였던 특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역대 특검에 없었던 점 하나가 네. 이러한 이 현상을 촉발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매일 언론 브리핑입니다. 예. 이번에 특검법 12조에 아예 명시돼 있었죠. 예. 그리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모든 수사 진행 상황을 다 피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얘기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일 2시 반만 되면 특검 시간이 돼서 예. 우리 특보라든가 여러 이제 이 시사 토론을 하는 모두 중계를 과정에서도 했죠. 마치 패널 중에 한 명처럼 이규철 특검보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패션, 말투, 그날의 표정, 화난 표정이냐, 굉장히 이제 좀 편안한 표정이냐, 여기에 따라서 또 특검의 심기가 읽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거의 실시간 생방송을 하듯이 특검 상황을 중계했다는 것 자체가 역대 특검과는 다르게 흥행이 굉장히 고조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특검에서도 이러한 대목을 계속 저는 적용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전 특검과 이후 특검의 갈림길은 매일매일의 보고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민영삼 교수님께서 예. 듣겠습니다. 특검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성과가 아무리 해도 아무튼 전혀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별개로 정경유착의 그 모습이 너무나 깊이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줄줄이 연결돼 있을 정도로 예. 그런 부분을 갖다가 아예 끊어내는 그런 성과를 내지 않았느냐 하는 점을 아주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근데 블랙리스트보다 훨씬 더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황 의원님하고 똑같습니다. 우병우 수사에 대해서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을 느낍니다. 우리나라 첫 특검이 올로비 특검이었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앙드레 김 선생님 이름이 김봉남이다라는 것 이외에는 밝혀낸 것이 없다라고 했는 반면에 이번에는 30명이나
그 공소 제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고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성과는 뭐 아무래도 특검 스스로 얘기하듯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받아내는 것. 예. 그것이 가장 극적이었고 가장 큰 성과라고 자평할 수밖에 없겠고 다만 앞으로 이제 그럼 유죄 나올지는 공소 유지가 돼야 됐고 가장 아쉬운 거는 여전히 저 개인적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상당히 아쉬웠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그 특검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명분에 상당히 치우치다가 실리를 놓친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뭐 녹음을 하니 뭐니 얘기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실리를 챙기려고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의 강론 양면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특검에서는 이른바 도우미들도 좀 많았습니다. 장시호 씨도 그랬고요. 또 안종범 네. 전 수석의 수첩도 그랬고. 또 그런데 퇴직 공무원들이 자료를 들고 와서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대표적으로는 문체부 관료들입니다. 예. 문체부의 전직 관료들. 특히 이제 블랙리스트를 청와대에서 압박을 하니까 네. 문체부 관료가 그때 둘로 갈렸던 것으로 지금 정황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건 좀 과한 것 아니냐. 이것은 시행할 수가 없다. 거부하던 관료들. 네. 그리고 또 같은 문체부 관료인데 또 한쪽은 승마 관련해서 예. 정유라의 특혜 지원을 좀 막아보려고 했던 거기에 또 반발했던 직원들은 대통령이 직접 찍어서 이 사람들 아직도 있어요라는 형태로 네네. 결국은 퇴직까지 이제 유도된 것이 아니냐 이런 정황들을 이제 특검이 밝혔고 또 여러 가지 언론 취재 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억울하게 공직에서 물러나게 된 관료들은 관련 자료들을 싸들고 네. 특검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그 마지막까지 또 우병우전 민정수석 관련해서도 제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연장이 무산됨으로써 수사를 다 마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걸로 봐서는 뭐랄까요 좀 이번 이 정권에서 좀 억울한 느낌을 가졌던 예. 또 억울하게 처우받은 공직자들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이번 질문과 관련해서는 약간 의견이 엇갈릴 것 같은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최정점은 뭐 피의사실 공표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특검 측이 뭐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공모했다라는 표현은 상당히 많이 수사 보고서에 나왔습니다. 13번이나 넣었죠. 예.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확신하는 근거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인데 뭐 물론 대통령 측에서는 반박하고 있습니다만 뭐 근거가 있다라고 보는 점은 어떤 지점인지 아니라면 그럼에도 뭐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아닌 부분이 더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 이걸 좀 균등하게 얘기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범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행위를 같이 공모를 했다든가 그리고 또 주관적으로 같이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다든가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얘기하면은 기능적인 행위 지배가 있고 또 공동 공모의 의사가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공모를 했다. 무슨 네. 말이냐면은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탁을 했고 그러면은 그 부탁을 해서 비록 그 최순실과 안종범은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을 매개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지시를 하고 그러면 안종범 그 수석이 이 각 대기업 총수들에게 어떤 나름대로의 그 강제력을 동원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에 공범이 되어서 이 뇌물죄에서 전체적인 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반면에 어제 이제 그 오후 2시쯤에서 그와 같은 특검의 브리핑이 있자마자 바로 돌아서서 예.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인 유영아 변호사님이 52쪽에 있는 것으로 해서 빡빡이 섰는 예. 전체 56쪽인데 6장으로 이렇게 압축했는 예.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공모 공동 정범이라고 하면은 공모했다고 하는 그런 정황이나 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 하나 없고 그리고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조차도 아니했으면서 그것을 공모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본인이 검찰로서 어떤 그 수사했는 것에 비춰봤을 때 매우 이례적이고 그와 같은 것은 이른바 사상 누각 내지는 어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불공정하다라고 네. 지금 완전히 반박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 공은 법원으로 넘어왔습니다. 결국 최순실 씨와 안종범 수석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죄가 인정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가 사실상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럼 만약에 무죄가 난다고 하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법원이 면책을 해주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소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런 거였어요. 저 아침에 안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팔순이 좀 넘으셨는데 어머니가. 어머니가 테레비 보시네. 아유, 큰일 났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특검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13번 공모를 했대.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검찰이든 특검이든 그건 그들의 주장일 뿐이고요. 이것은 또 반대편에서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면 결국 재판장에 가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봐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면 검찰 특검에서 사실 특검 발표한 내용 어제 99쪽 실제 표지까지 101쪽입니다만 사실 정확히 지난 10월 말부터 저희 같이 정치 평론하는 사람은 달달달달 외우는 얘기예요. 계속 나왔던 이야기들 그 당시 뭐 무슨 관계자 등등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얘기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압축 정리한 것이 어제 101쪽이고 실제 보면 새로운 내용은 별로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근데 당장 보면은 이제 뇌물죄로 보면 공모하여 뇌물죄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뇌물을 갖다가 주고 받았다는 부분 중에서 이재용 부회장 한번 케이스를 보시자고요.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 등등등등 해갖고 일단 검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을 강요죄로 입건 내지는 기소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이 뭐가 피해자가 됩니다. 근데 검찰에서는 똑같은 사안을 놓고 이건 법리 적용을 갖다가 달리했기 때문에 180도 바꿔서 공모해서 뇌물을 갖다 주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가를 갖다 주고 받았던 그런 뇌물죄 공범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준 자와 받은 자로. 자, 이와 같은 부분들을 갖고 실제 법정에서 공소 유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검찰과 특검의 기소 내용이 다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죠. 저는 참 보면은 검찰이 특검이 그렇게 애를 갖다 90일 동안 애를 쓰고도 참 보면 어떻게 보면 비난을 자초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이게 뭐냐니까 보세요. 2월 28일 날 특검이 일단 사실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3일 날 금요일 날 그야말로 이례적으로 그 기자들 40명 불러서 밥을 먹으면서 상당 부분을 갖다 풀을 했고, 그것이 그 다음 날 있는 3월 4일 이른바 촛불 집회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또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그야말로 보면은 수사 결과, 최종 수사 결과 보고서라고 그거 갖다 물론 15분에 읽고 다 배부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당장 오늘 내일 모레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헌재에서의 그 탄핵 심리에, 물론 헌법재판관분들이 그 호련한 재판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른바 우리 법의 대원칙이 있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 있고, 이건 검찰이 어제 발표한 내용은 검찰의 주장일 뿐이다. 다 압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제가 아까 저희 어머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어머머 특검이 이렇게 발표했대. 큰일 났네. 어떤 사람 아이고 봐라. 이건 분명히 탄핵해야 돼. 어떤 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그야말로 갈등을 조장하는 시점도 그렇고, 어제 그런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한 것은 지극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여론 조성용이라는 오해를 받기 딱 십상이다.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것보다 더 큰 아쉬움이 바로 이런 데 있어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는데, 어제 특검 수사 결과가 헌재에 미칠 영향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이 범죄자들의 형사 재판으로 가는 부분하고 나눠서 생각하는데, 헌재로 가는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미흡했다고 봅니다. 일단 세월호 7시간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유로 되는 것은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 조항을 위반했다, 헌법 위반 조항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수사가 헌재에서 참고할 만한 결과를 못 내놨어요.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이제 국정농단 부분도 결국에 국민주권주의 위반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 위반에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똑 떨어집니다.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뇌물죄가 입증이 됐으면은 헌재는 아주 확실하게 탄핵으로 갈 텐데, 그 부분도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정도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헌재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특검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 같긴 한데, 그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주기에는 헌재에서 받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재판부로 갔을 때 이 형사 재판에서는 상당히 똑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죠.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지만, 아무튼 헌재 탄핵으로 가는 데서는 상당히 특검 수사가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데 저는 딱 한 가지. 뇌물 혐의에만 집중을 해보자고요. 이게 재판으로 넘어가서 다투어서 유무죄가 판결 나야 되는 거니까 절차상 특검의 수사 발표인데, 다 빼고 지금 뇌물 혐의가 대통령을 정점으로 최순실, 그리고 삼성에 대해서 혜택을 준 쪽은 뭐냐면 안종범 전 경제정책 수석이 또 정책조정수석을 했었죠. 영향을 직접 지시를 하고 영향을 줬다는 거고, 메신저 역할을 했고, 또 한 명이 뭐냐면 문영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연기금 운영을 어떻게 해서 삼성의 합병을 이게 불법 위법적으로 지원했느냐 아니냐, 요 문제거든요. 그걸 잘 보세요. 다 구속돼 있어요. 대통령을 빼고는. 그럼 나머지 주변에 정호성 전 비서관이라든가 안종범 전 수석이라든가
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네. 대통령이 지시했다. 대통령이 시켰다. 대통령은 지금 현 직위상 기소 대상도 되지 않고 네네. 예, 체포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사실은 대통령이 다 시켜서 주변에 참모들이 움직여서 기업에도 연락을 해서 삼성의 입장에선 강요, 특검의 입장에선 뭐 이 대가성, 이 수수. 그래서 지금 300억의 뇌물을 특정했고 그중에 77억은 수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 중에서 한 가지 핵심적인 게 그럼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냐, 이 이익을 공유했느냐 이 문제인데 대통령이 77억을 수수했다면 그 돈은 사실 절반은 정유라의 말값이에요. 절반은 최순실의 회사로 간 돈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요 고리가 중요한데 그럴 개연성이 높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사실 이게 90년대로 넘어갑니다. 대통령이 퇴임하면 돌아가야 할 삼성동 사저를 그렇죠. 예. 최순실과 그 모친 임선희 씨가 대납했다. 예. 명의는 대통령으로 돼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유영아 변호사의 어제 반박이 네. 같이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증거들을 특검은 이제 근거로 계속 되고 있는 거고 그 절차에 따라서 구속도 되고 사람들이 법원이 구속 사유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재판은 이제 미래의 일이니까 우리가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오늘 시점 그렇게 확인이 돼 있는데 예. 대통령 측에서 자 대통령이 장충동에서 판 돈 얼마 그리고 모자라는 4억 몇천을 어떻게 조달해서 은행 대출을 해서 90년대가 옛날 예정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증빙해주면 가장 좋은데 우리가 헌재에서도 그런데 대통령 대리인단이 그날 자동차 사고 났었어요. 돌진을 했어요. 하나도 나온 게 없잖아요. 견인 차량 끌고 가는 거를 증거라고 내고 나중에 예. 이거 사고 아닙니다. 이런 식이니까 증거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대통령 측이 내놓는 증거가 없다 이거예요, 문제는. 많은 부분들이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이뤄졌더라면 특검이 좀 더 알아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이제 아쉬움이 드는 대면 부분들이 조사는 있는데요. 절차상 이루어져야 했었지만 네. 대통령을 대면 조사했어서 새로운 걸 더 알아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애초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짧게 듭니다. 하나 제가 우리 예. 최진영 변호사 앞에서 이 말씀드리니까 괜히 그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인데 우리 어제도 계속 제가 방송 나오면서 느끼는 예. 게 하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니까 나의 결백함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법치주의 대원칙은 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할 책임은 검사한테 있습니다. 검찰관한테 있습니다. 예. 검찰관이 널 잡아갖고 너 죄 있지?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죄가 있으면 밝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검사가 어느 날 갑자기 또 검사나 경찰, 국가공권력이 너 죄 있지? 죄 없으면 밝혀봐. 무슨 수로 밝힙니까? 예. 나의 결백을 밝혀주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보면 예를 들어서 왜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그것이 결백함을 밝혀야 되는 거 증거를 아니냐? 갖고 와라라고 그건 하는데. 아니에요. 검사가 밝혀야 됩니다. 그렇죠. 죄 있음을. 그 말씀이 뭐냐면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99명의 죄인을 풀어준다 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잡아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형사사법의 원칙인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잘못했는 것이 면책된다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입증 책임은 특검, 검찰 측에 있는 것인데 사실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밝혀라라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2014년 4월 16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5분 정도 간격으로 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증거를 다 했었는데 그때의 의료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10시 이전부터 그날 저녁은 뭐 했냐고. 그 전날 저녁. 그렇죠. 그 전날 저녁은 뭐 했냐고. 예.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가 그럼 왜 옛날부터 그 전날 저녁을 얘기를 하지? 왜 지금 세월호가 언제 났습니까? 그날 4월 16일 오전 9시 반에 나왔고 언론 보도가 10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때에 과연 굿을 했느냐 아니면 밀회를 했느냐 아니면은 거기다가 비선에서 가서 얼굴에 수술을 했느냐 그 부분을 밝혀서 없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클리어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그것을 해서 밝히지 못했다. 그럼 그 전에는 뭐 했냐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때까지 그 전날 거 밝히면 그 전날은 뭐 했냐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 시스템, 사법 시스템 내에서의 한계란 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아쉬워지는 게 대면 조사인 건 틀림이 없는 네,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영수 특검팀의 이정원 특별수사관이 수사 중에 블랙홀이 될 만한 곳들이 3곳 정도 있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사하면서 블랙홀이 3군데가 있었죠. 우선은 수사조차 응하지 않는
대통령. 네, 대통령. 네, 예.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사에 응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뭐 진술거부권 행사하는 최순실. 최순실 씨. 그리고 수사에는 항상 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이렇게 저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만 돌리시는 김기춘 전 지사. 본인들이 진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결국 이제 그걸 하기 위한 그 밑에서부터의 수사들이 차분히 진행됐었고요. 그와 관련돼서 특히 문체부 관계자들 예. 그분들이 이제 충분하게 저희들한테 진술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 그와 관련된 자료 구속을 시킬 만큼 충분히 있었죠. 네. 네, 김기춘 실장하고 한 3분 정도를 박 대통령 네, 그리고 최순실 최순실. 씨를 네. 꼽아줬습니다. 네, 계속 뭐 진술을 거부하거나 같은 말을 했거나 이렇다는 증언인 것 같은데 뭐 지금까지 말씀을 조금 들어보면 특검 측의 수사 발표에 대해서 뭐 그걸 입증해야 되는 건 특검한테 있다.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 이를 입증하지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라는 식의 주장이 조금 뭐 한 3대1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이제 뭐 재판 진행 과정을 봐야 되고 네. 거기서 어떤 면밀하게 나오는 증거가 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아울러 지금 유영하 변호사의 그 반론도 있어 왔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따져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검찰의 특별수사본부가 이제 새롭게 출범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예. 이 지금 생각하는 뭐 아쉬운 점 또는 뭐 입증하고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이 말끔하게 해소가 될까요? 그러니까 그 나쁘게 표현하면은요 특검하고 검찰하고 이렇게 지금 이제 폭탄 돌리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검찰에 서초동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서 했지 않습니까? 하다가 아주 미흡하니까 국민들하고 국회가 특별검사제를 해서 도입해서 해라 특별법을 만들어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특검도 또 못하고 나머지 부분은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죠. 뭐 인원이나 시간이나 한계가 더더구나 연장을 또 안 해줬고 한국당 대행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손치더라도 중요한 부분 상당수가 다시 특별수사본부로 도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과연 그리고 애시당초에 우병우 수사 하나만 보더라도 예. 건들지도 않았던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로 다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현재 서초동 검찰 측에서는 아예 새로운 사람으로 인적 구성을 해가지고 하려는 이제 수사 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검찰은요 세계적으로 이제 수사 능력에 대해서 인정받는데 예. 수사 의지가 문제 아닙니까? 수사 의지가. 그래서 수사 의지를 지금 이제 보여주겠다는 건데 예. 좀 지켜봐야죠. 네. 갑자기 우리 민 원장님 참 말씀을 정말 재밌게. 의지가 문제예요. 의지가 문제인 게 처음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특수본 그때도 보면 검사가 44명이 투입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이번에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특검에 갔던 파견 검사 20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4명이 한 달 넘게 하다가 특별검사로 갔고 네. 특별검사에서 105명의 전체 직원들이 했다가 이번에 다시 특수본으로 오는데 지금 아마 김순환 검찰총장 한 31명 정도의 31명으로 이미 검사를 출범을 갖다가 했죠. 이제 보면 에이스 중에 에이스 뽑겠다 그러는데 국민들은 이미 갸우뚱해요.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 보도 나왔던 게 물론 박근혜 대통령 왜 지금 가게 되면 딱 3가지 남게 되거든요. 특별수사본 웬만큼 쳐낼 거 특검에서 쳐낼 거 쳐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또 하나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예. 수사.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 삼성을 뇌물죄로 걸었으면 나머지 미르재단 전경련을 통해서 미르 K스포츠에 다른 돈 낸 기업들. 나머지 쉬운 3개 기업들 예. 뭐 그룹으로 따지면 한 18개 됩니다만 그중에 CJ, SK, 롯데 3개는 아주 좀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3개인데 문제는 지난주에 나왔던 보도가 뭡니까? 우병우 수석이 보니까 김순환 검찰총장, 대검 차장, 이영렬 중앙지검장, 거기다가 법무부 검찰국장들하고 수시로 통화하고 실제 보면은 그동안 한간에 나돌았던 이른바 우병우 사단들, 우병우 커넥션 이런 것들이 얽혀 있는 것 아니냐? 뭐 제대로 이것 하겠는가? 그런 의심을 샀죠. 의심을 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초동 일각에서는 이게 아니야. 차라리 그렇다면 검찰총장에게만 보고하는 특임 검사 2010년에 당시 그랜저 검사 때인가요? 네. 그때도 특임 검사를 갖다 도입하는 게 낫지 않느냐. 지금 보면 그동안 이미 지난해 10월 때부터 11월 한 중하순까지 했던 특수본에서 이번에 숙제를 잔뜩 특검에서 넘겼는데 네. 약간 자존심도 상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검찰이 분명히 부담이 클 거란 말입니다. 거기도 또 하나 있어요. 예. 지금 어제 제가 특검에서 발표한 그 101쪽을 아무리 눈을 씻고 읽어봐도 최근에 나왔던 고영태, 유상영, 이름은 김수현, 없죠. 단초 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보면 이른바 그 최순실 게이트의 예. 또 하나의 어떤 얼개, 하나의 또 그 지류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뭐, 저 고영태 고자도 안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보면은 특별수사본부가 됐던 네. 아니면 특임수사본부가 됐던 이런 부분에서도 다뤄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혹들이 너무나 또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어떤 진실을 파헤치는 것에 따라서 이쪽 물론 대전쟁 그렇다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저러 최순실에게 어떻게 농락당했던 부분 이 부분이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최순실 이 고영태 이 관계도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것이다. 네, 근데 이제는 검찰 측에서는 이 세 명에 대한 얼추 조사를 다 이미 뭐 녹취 파일을 네, 한다면 다 끝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분과 뭐 소환을 안 관련해서는 했을 수도 있지 결국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네. 한번 키워드가 뭐냐면 수사의 공정성인 것이죠. 지금 최순실 씨가 그렇게 수사가 불공정하고 민주검사가 아니라고 네. 하는 것이 결국 본인이 느끼기에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목소리에도 우리는 그냥 한 그 최순실 씨의 외침으로 올 것이 아니고 왜 그런지를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적절히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거의 이 특검 도우미, 특급 도우미는 장시호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특급 중 에이스 중에 에이스는 고영태였죠. 그런데 수사 기록 지금까지 나오는 걸 보면은 실제로 일부 그 이영렬 검찰 같은 네. 경우에도 고영태 씨에 대해서 구속 내지는 죄를 인정했을 듯한 그렇게 해서 처벌할 듯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갖다 주고 하기 때문에 인지 안 한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녹취 파일이 있다는 것에 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상당히 있다 보는데 그 근거는 좀 명확합니다. 뭐냐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11월 달에 정호성 녹음 파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정호성 녹취 파일을 10초만 틀어도 뭐라고 했죠? 촛불이 횃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봤을 때 고영태 X파일을 언제 검찰에서 봤나 했더니만 그것도 또한 작년 11월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정호성 파일은 틀어서 촛불이 횃불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고영태 파일을 그때 공개를 했다고 하면은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도 앞으로에 있는 그 새로운 그 검찰팀이 꾸려진다고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큰 본류에 대해서 어제 그 특검에서 3가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 조사와 블랙리스트 조사 그리고 우병우에 대한 수사 마지막으로 정유라에 대한 수사는 넘긴다 이렇게 3개를 했는데 네. 그것 이외에 플러스 알파로서 고영태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있어야만 그래야만 공정한 수사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야기를 네. 좀 돌려보겠습니다. 탄핵 이제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 또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아까 민 원장님 말씀하신 예. 검찰의 의지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이 2012년 대선 전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때 여야 후보, 본선에서 후보였던 대통령이 되신 박근혜 후보와 그리고 지금 또다시 대선에 나온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예. 후보가 둘이 똑같이 이야기한 공약이 검찰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권 말기에 되면서 그때도 검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습니다. 지금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었으면 검찰 개혁은 차기 대권 주자의 핵심 공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태에 처음으로 돌아가면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회장의 사태로부터 진경준 검사장, 현직 검사와 검사장이 얼마나 옷을 벗고 지금 해임되고 구속되고 한 상태가 벌어졌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건 기억을 못하지만 최근에 검찰총장이 2-3번 대국민 사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로 검찰이 지금 이게 공권력이 지금 썩은 거 아니냐 이런 지탄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어찌 보면 청와대가 더 썩은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묻혀있는 상황이에요. 검찰이 지금 이 상황에서 차기 정권을 바라보면서 아마 탄핵의 가부가 검찰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예견을 하는데 예. 조기 대선이 되면 아주 이제 마라톤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 예견을 합니다. 거북이 수사, 느림보 수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권의 결정이 나와서 예. 차기 정권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를 봐야 이거를 어느 정도 수사하고 조절할 것인지가 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면 끝까지 팔 것인지 적당한 선의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인지 고영태 일당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인지 일기에서 충분히 녹취를 분석한 것으로 접을 것인지 이게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에 놓여 있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찌됐든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다. 탄핵이 인용되는 것을 가정하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 검찰의 수사는 올 하반기 연말이 돼야 종료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시점을 한번 예견을 해봅니다. 일단은 사실관계 정리를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예. 최진영 변호사께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인용이 되면 수사는 어떻게 되며 기각이 예. 되면 대통령이 일단 대면 조사에 한해서 시나리오를 좀 짚어주시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인용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검찰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왜냐? 바로 조기 대선 아닙니까? 6개월 내에, 60일 이내에 대선을 하도록 헌법에 규정을 돼 있는데 바로 직접 그 강하게 나가려고 했더니만 이거 정치적으로. 여권으로부터 예. 이거는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느냐, 예. 정치검사 아니냐라는 역풍이 맞을 수가 있고 또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또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또 여당 눈치 보느냐 이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곤혹스러운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법과 원칙에 따라 나간다라고 밝게 할 수가 없을 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대면 조사를 시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아시다시피 만약에 탄핵이 된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선거가 진행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압수수색. 만약에 청와대. 정권이 바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압수수색은 추후에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다음 바뀐 정권에서 압수수색을 받아서 증거를 플러스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예상으로는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도중에 대통령에 대한 직접 대면 조사는 하지만 예. 구체적 물증을 하기 위한 압수수색은 그 이후로 해서 수사기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갈 가능성이 저는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까 하는 기각이 생각이 들고 되면, 예.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사실 어려워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뭐 거기 압수수색 영장 다시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될 가능성이 없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대통령 선거가 12월 달에 넘어간다고 하면 결국 이번 그것이 언제가 되건 정권이 바뀐 이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일을 다 높다고 봅니다. 마치고 하게 될 것이다. 네. 근데 이제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한교안 대행에 예. 진짜 대행이 대통령이 없는 진짜 권한 대행이 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한교안 대행이 만약에 출마를 또 선언하고 예. 사퇴하고 하면은 결국에는 검찰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 한교안 대행이 있을 때와 없을 때와 또 달라지는데 예. 예. 검찰이 판단하면은 대선 기간이 우리가 늘 예를 들지 않습니까?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후보 당시 후보의 그 비자금 수사를 갖다가 김태정 검찰총장이 아주 고뇌 끝에 김영삼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서 예. 대통령을 연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포함한 이 수사는 대선 이후로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네. 네. 헌재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대통령이 과연 헌재 결정을 그렇다면 수용을 하게 될까? 오늘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 일에 대해서 아마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 대통령이 과거에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그동안에 잘못된 것들은 바로 잡혀야 되겠죠. 예. 바로 잡는 그 절차가 있을 것이다. 이번에 이제 이런 그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이런 면들이 있었고, 예. 이 사람은 이랬고, 저 사람은 저랬고, 그런 게 많이 이렇게 회자되고 드러났어요. 예.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좀 건전하게 나가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뭐랄까 좀 힘을 모아서 좀 더 발전한 나라로 만들어가지 않겠나. 네. 거리 집회가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어떻게 승복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승복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 또한 깊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빼놓은 부분은 대통령의 입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머물렀습니다. 네. 대통령은 탄핵 결정에 따라 물론 뭐 기각 또는 각하가 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그를 환영할 일이지만 반대의 상황이 됐을 때는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측해 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박근혜 대통령 당사자예요. 당사자입니다. 피청구인입니다. 피청구인이 예를 들어 법정에서 당신 그러죠. 누가 이제 소송이 붙었어요. 이제 법정에 갔더니 재판장님이 무죄 땅땅땅 환호하고 좋아하죠. 예. 근데 1심, 2심, 3심에서 당신 유죄. 나 유죄 아닌데 나 승복 못해요. 이럴 수 있습니까? 당사자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나 그것이 뭐 기각되면 말할 것도 없고 예. 인용이 되더라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그건 승복을 할 수밖에 없고 할 겁니다. 해야 되고. 문제는 뭐냐니까 실제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어제 조선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50.6%가 승복해야 된다. 44.6%가 한마디로 불복하겠다. 지금 우리 팽팽한 좀 팽팽 상황이죠. 쫙 쪼개져 있어요. 네. 자, 이런 상태에서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그야말로 촛불과 태극기와 촛불로 쫙 쪼개지고 서울광장과 강화문광장이 쪼개졌습니까? 이렇게 된 데는 사실은 물론 원초적인 뭐 잘못은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이후에 보면 각 당, 각 정치인들,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 사실 불을 지펴오고 했던 건 사실 아닌가요? 말씀으로는 승복해야 된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나는 승복하지만은 국민들이 과연 그 승복할까요? 라든가 여지를 줬다든가. 또 예. 보면은 말은 승복해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각 태극기 집회, 각 촛불 집회에 나가서 우두커니 있으면 한쪽에서는 태극기 집회에서는 탄핵 기각을 이야기하고 예. 촛불 집회에서는 탄핵 인용, 박근혜 구속을 이야기하는데 거기 동참했다는 자체가 예. 우리 흔히 정치인들은 입을 보지 말고 발을 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발이 거기 가 있다는 것은 이미 불복을 갖다가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승복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당연해야 되고 당연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는 정치인들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의 기세를 봐갖고는요.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거기에서 자기 뜻과 안 맞는 그쪽에서는 반드시 불복하고 나올 것이 불을 본 듯해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대한민국의 쫙 쪼개지는 이런 분열, 적대, 이 어떻게 이걸 해나갈 겁니까? 그래서 저는 당장 이번 주라도 오늘 모르겠어요. 오늘 3월 7일이고 아마 헌재에서 아마 일자를 지정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각 당의 대표,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서 이쪽에 보면 유승민 의원까지 여야를 망라한 모든 대선 주자들이 나와서 무조건 조건을 달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는 승복하겠으나 그런 거 과연 없이. 민심들이 뭐 하겠는가 예, 예. 이런 거 없이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결정은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우리는 무조건 거기에 대고 국민들도 우리 국가가 다시 한번 뭉쳐지는데 다시 통합하는데 우리가 앞장설 때니까 우리의 충정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오늘 내일 중에 선언해야 됩니다. 네. 안 그러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뭐 그래 자기 이해에 득실해서 톡톡톡 주판을 튕기다가 나중에 두 쪽이라면 난 집권한데 네. 무슨 수로 대한민국 쪼개진 대한민국을 끌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황 의원님 지금 말씀에 100% 공감이에요. 예. 정말 이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안에.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게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승복해야 마땅하고 승복해야만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는 거는 지금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대리인단, 변호인들의 이야기가 대통령의 의중을 지금 대리하고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이 김평우 변호사 같은 분, 헌재에서는 헌재 판결 자체가 지금 위헌적인 거다. 이거 각하가 마땅하다. 맞아요. 소몽규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주장들을 하시면서 이 일명 태극기 집회 연단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혁명가라고 본인을 표현을 합니다. 헌재 법정 안에 들어가서는 변호사로 법조인으로 지금 대리를 하고 계신데 밖에 거리 광장에 나와서는 난 혁명이다. 이거 불복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 지금 대통령의 메시지를 국민들이 듣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오직 기각만 지금 기대하고 있을 뿐 인용이 되면 불복하겠구나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이것도 정치적인 불안감이 조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번 주간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한 상황이므로 대통령께서 대리인들과 이 변호사들과 본인 측과 잘 상의를 좀 하셔서 변호사들이 외부에 대해서 법정에서 다투겠다. 대통령은 무고하다. 대통령은 억울하다. 뭐 특검의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주장은 충분히 법리적으로 펼 수 있으나 이 불복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헌재가 위헌적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엔 이게 지금 법치가 아니잖아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셨는데 야당이 이거는 추천했기 때문에 편향적이다. 애초에 중립적이지 않은 특검이다. 이래버리면 모든 법 절차를 마치 그 법의 정점에서 권력을 관리해야 하는 대통령이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열을 계속 조장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또 이 태극기 집회 주변에서 격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변 측근 참모들과 대리인들이 하나의 메시지,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이번 주에 꼭 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약 인용이 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박 대통령은 바로 자연인 신분이 되는 건가요? 기각이 됐을 때도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탄핵 그 결정의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통설적인 견해 같은 경우에는 선고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 반면에 일반적인 우리 재판 같은 경우에는 판결 선고한다 하더라도 그 판결문
그것이 송달돼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받아야 판결의 효력이 예.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헌법재판 특히 탄핵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선고하는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그럼 이렇게 즉시 되는 자연인 것이죠. 신분이 되고 그렇죠. 인용이 그렇기 된다면, 때문에 기각이 결국 된다면? 그 헌법 박근혜 대통령 만약에 인용된다고 하면은 예. 그 즉시 청와대에서의 질문 쌓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특검으로부터 대통령이 아닌 불소추 특권이 없는 일반인으로서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반면에 탄핵이 기각 기각이 내지 된다면. 각하된다고 하면은 네. 그 즉시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2004년에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의 탄핵이 기각되면서 예. 바로 업무에 복귀를 하면서 오찬과 이와 같은 그걸 하면서 바로 그 대국민 사과 내지 그 감사의 메시지를 던진 다음에 업무를 했는 것처럼 그와 거의 유사한 패턴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승복 여부와 관련해 가지고는 승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단에서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 9명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채워라 이런 얘기하면서 재심 사유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것이 재심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명시적으로 나왔다고 하면은 그 명시적인 판결에 반해서 재심 청구를 한다?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불복이라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예. 헌법 절차 내에서의 불복은 사실상 어려워지고 여기에 더해서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예전에 중세시대 때 신의 평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크리스마스 근처에 막 전쟁을 하고 있다가도 예. 교황이 잠깐 쉬어자 했을 때 쉬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오늘이든 언제건 네네. 이 탄핵 절차가 탄핵 그 선고일이 지정되면 길지 않습니다. 며칠 안 됩니다. 그동안은 여야 정치인들 모두 조용하게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리고 야당 대선 절차 진행하는 것도 전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자체가 탄핵을 당연히 인용을 하고 대선을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야당 쪽에서도 뭐 헌법 고축불 집회에 안 나가는 것을 넘어서 이 대선하는 과정 3일 쉰다고 해서 영향이 있습니까? 서로 차분하게 지내는 그와 같은 것이 나름대로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탄핵이 기각이 될 경우에는 네네. 대통령께서 일단 대국민 사과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됐건 간에. 그리고 워낙에 사드 문제를 포함한 현안, 네네. 특히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현안에 대해서 아주 지금 이 중국이 아주 롯데 그 보복부터 시작해서 예, 관광객도 뚝 끊기고 이런 상황 속에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외교 안보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뭐 검찰 수사라든지 뭐 대선전 개헌의 문제는 좀 더 한두 달 뒤로 가도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인용이 되면은 당연히 승복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건요 정치적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0여 년 전에 나누가 정말 쪼개졌던 신탁 통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찬탁 반탁은 정치적 결정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사법부 기관이 하는 사법적 판단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문재인 전 대표에서 한때 비판했던 게 뭐예요? 한명숙 전 총리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유죄 판결이 났는데도 문재인 전 대표가 무죄라고 막 주장해가지고 얼마나 국민적 비판이 거셌습니까? 당연히 사법적 재판부에서는 더더구나 대통령께서 무조건 승복하셔야 된다. 근데 문제는 승복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는 거죠. 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있으면은 이 동종론이 일어나가지고 사실상 또 불복이 돼버릴 가능성도 있고 네. 또 오히려 깔끔하게 또 하기에는 그 승복한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하기에는 대통령 입장이 너무 곤혹스럽고 이런 부분에서 승복하는 저는 방법이 네.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에 자연스럽게 정치 파트로 넘어가기 위해서 잠깐 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아까 말씀하신 황교안대 예. 그럼 탄핵 결정에 따라서 이 황대행의 선택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황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 지금 보수 쪽 후보 중에서는 1등이죠. 여론조사하면. 네. 보면 어쨌든 뭐 조사 기간마다 다릅니다만 15%에서 뭐 언저리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 전 그렇게 봐요. 만약 박근혜 때 가정하여 탄핵이 인용된다면은 대선이 3월 10일 날 예를 들어서 탄핵이 인용되고 하면 4월 26일이나 5월 초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끼케 한 52, 3일 정도 시간이 있고 그중에서 실제 대선 양당에서 각 당에서 후보를 다 뽑은 다음에 대선하는 시점이 대략 한 달가량 걸립니다. 23일에다 플러스 알파 정도 넣어야 되니까. 경선 일정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미 한 20일, 3주 내에 각 후보를 다 뽑아야 되고 예. 여기에서 과연 황교안 권한대행에 조금 전에 아까 보니까 긴급 뉴스로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사드가 어제 보니까 국내 도착했네요. 대한민국에 도착을 했네요. 이와 같이 그 격동하는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과연 권한대행으로서 그 직무를 갖다가 유의로 경제부총리한테 넘기고 제가 한번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마침 보니 황교안 권한대행, 뭐 이제 보수 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디다. 황교안 권한대행하고 홍준표 저 경남지사하고 둘이서 용호 상박 벌이면은 저 문재인 안희정 그 싸우고 문재인 안철수 싸우는 것보다 더 멋있게 그야말로 세간의 주목을 끌 것이며 그러다 보면 흥행이 될 것이다. 이른바 흥행이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네. 황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법무장관 국무총리 한 사람이고 다음에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얘기했죠. DJ 정부, 노무현 정부 10년보다 박근혜 정부 4년이 더 어렵고 힘들었다고. 예.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핍박받았다. 오죽하면 자기를 핍박했던 그 친박들을 갖다 양박이라는 뭐 양땡땡, 예, 예. 양땡땡, 양땡치, 뭐 친박이라 양박이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그림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렇게 엄중한 이른바 국내외적 상황에서 그야말로 나가겠다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조금 부정적인 이견이신데 그 개인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예, 예. 실망 가능성은 조금 상황에 대한 부정이고 마침 보니까 지금 야당도 좀 요동치고 있잖아요. 네. 저 김종인 대표도 지금 보면 움직임이 예사롭지 그렇죠. 않고 예. 이러한 부분들에서 보면 그동안 김종인 대표가 원래 당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갖다가 가운데 놓고 이른바 빅텐트도 생각했고 제3지대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동안 좀 뜸하다가 요즘 예. 그 움직임이 좀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거기다 뭐 홍준표 지사의 어떻게 보면 이심부재 이러한 부분들이 뭔가 새로운 움직임, 태동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의 입장에서 봐서 그게 복잡한 정치 방정식에 끼어들어서 거기서 정치 게임을 하기에는 우리 국가적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 예. 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 아까 우리 민영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대통령이 없는 권한대행이에요. 사실상 대통령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지만 지금 권한대행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의 대통령 권한대행이지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사실상 임시 대통령이에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거든 내 한 손에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 권한대행, 임시 대통령으로서의 그 엄중한 상황, 거기다 북한, 예. 중국, 이런 일본, 여기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래 내가 대통령 한번 해볼 거야. 그다음 승률이 별로 높아 보이지도 않는데 불쑥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상황으로는요. 예. 또 워낙 상황이 처음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을 한다고 기자 간담회를 조금 전에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탈당할 거냐고? 그거는 할 거예요. 언제쯤 될 겁니까? 아니, 내가 이제 발표하는 날 보시면 알아. 자유한국당과 연대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내가 뭐 어디 당으로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탈당 사유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드릴게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탈당한다고 그랬는데 뭐 특별한 사유를 대입할 수가 없잖아요. 일각에서는 이제 탈당 후에 그 직접 출마를 하실 거다 이런 보도도 계속 나오잖아요. 아니,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할 일이고 그거를 미리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럼 계속 구상 중이신 것 같은데. 네, 탈당에 대해서는 할 일이 없어서 한다. 그리고 출마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뉴스 특보 마치고 한 보름여 좀 지나서 예. 김종인 대표 한번 찾아뵀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저는 비슷한 말씀하시는데 그때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째, 지금 21대 국회가 12월 9일 날 탄핵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소추 의결을 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예. 그 많은 상법을 포함한 그 경제민주화 관련 법들을 갖다 하나도 처리하지도 않고 정말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대한민국을 할 것인가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 전혀 논의하지도 않고 예. 그러면서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실망스럽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치적 거치와 관련돼서는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결정이 되고 나면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조성이 된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1등으로 달리고 있는 지지율은 예? 지난 그 대선에 한번 출마하셨기 때문에 갖고 있는 인지도고 젊은 층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은 바가 크다. 예. 그 지지율 또한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면은 새로운 세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본다. 네. 그때 대한민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보겠다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그래서- 새로운 판이 생길 것이라는. 예. 그래서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그 탄핵 이후에 이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야 될 그 어떤 연륜과 경륜 예. 그리고 너무나 시급한 민생 경제를 포함한 이 경제 문제로서
통합의 대통령, 경제 대통령으로서 시대가 부르면은 좀 임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냥 웃고 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탈당이라는 어떤 뭐 본인의 입장에선 중대 결심일 수 있는데 인상은 생각보다는 좀 담백했습니다. 뭐 비장미라든지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이 결정을 한 거지 언제 나가겠다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뭐 오늘 손학규 의장이죠. 국민주권개혁회 의장과 조찬회동도 하고 뭔가 판을 키우려는 움직임은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조금 더 보겠다라는 식의 계산도 깔려 있지 않나. 아니에요. 저는 결심은 섰다. 타이밍을 보는데 네. 지금 이 뉴스가 쏟아지는 와중에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을 한들 그 기사가 크진 않아요. 지금 아까 민 원장님 정확하게 보셨는데 탄핵이 결정된 이후에 기각이면 기각인 경우의 수대로 인용이면 인용인 경우의 수대로 흘러가는 이 흐름이 잡혔을 때 타이밍을 잡아야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조기 대선이 되면 60일의 시간 동안에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뭐 세력도 규합해야 되고요. 개헌론도 띄워야 되고요. 차기 대선의 이슈를 메이킹해야 되잖아요. 파이팅도 해야 되고 아주 시간이 급해지는데 사실은 이게 기각이 되면 김종인 전 대표의 입장만으로 봐서는 시간을 좀 벌게 된다. 황교안 권한대행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기각되면 반드시 출마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고 그러면 마지막 총리를 선임하고 나서 본인이 내려와서 이제는 정치 상황을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조기 대선이면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이런 몇 가지 교체되는 경우의 수가 교통정리가 되려면 탄핵 결정이 우선 그다음에 김종인 전 대표는 반드시 배지를 던지는데 임팩트가 가장 큰 타이밍을 보겠죠. 이게 조기 대선이냐 12월 정규 대선이냐 두 개의 시나리오를 쥐고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앞으로 조금 더 뭔가를 보겠다라는 의미하고 탈당을 하기까지의 어떤 물리적인 시간하고는 조금 맥이 다른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여쭤봅니다. 그런 거예요. 보면은 사실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 언젠가는 떠날 것이라는 거 우리 다 짐작하고 있었죠. 뭐 사실 지난해 배지 달 때부터 언젠가는 그분 내려오실 것이다. 왜냐하니까 배지를 갖다 다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게 다셨고 그다음에 본인도 아마 보면은 올해 대선까지는 조금 당에서 역할을 하겠다 그랬는데 아마 문재인 전 대표한테 굉장히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서운한 감정이 있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런데다가 최근에 와서는 그야말로 문재인 캠프가 그야말로 막 하루가 되게 커지고 있는데 그 보세요. 지금 이렇게 가는데 김종인 대표가 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김종인 대표의 역할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각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복귀하게 되면은 그때야말로 김종인 대표가 펄펄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김종인 대표는 개헌론자거든요. 분권형 개헌론자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탈당을 해서 뭔가 세력을 모아서 개헌을 갖다 주도해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인용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일 내 대선이 치러져야 되는데 실제 나와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니까 이른바 비문 단일화입니다. 비문 단일화. 아까도 보면 손학규 전 대표를 갖다가 만나 뵙는 것도 손학규 전 대표 이제 국민의당에 들어가서 지금 안철수 전 대표하고 지금 게임에 루 갖고 티격태격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분들이 모두 다 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손학규 전 대표 같은 제7공화국을 이야기하고 있고 김종인 대표는 개헌을 이야기하고 뭐냐니까 이겁니다. 60일이 짧지만은 자 후보 단일화 갖다 이른바 3년 대통령 하겠다. 라는 약속을 다 하자. 개헌을 고리로 지금 문재인 전 대표는 5년, 이른바 적폐청산의 5년도 짧다. 그렇게 얘기했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다. 이것이 이 시스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그것이 유승민부터 이쪽에 손학규, 안철수까지 다 해갖고 한번 이렇게 해보자. 그 역할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갑자기 어느 날 툭 튀어나가면 사람들이 생뚱맞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예고편을 좀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고편을 갖다가 오늘 뿌렸던 것이고 앞서 민 원장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결정이 되면은 나름대로 명분을 세워서 나와서 인용이 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한 하루 이틀 후면은 나오시겠죠. 나와서 그런저런 얘기해서 자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전 대표는 이른바 호언파다. 즉 기득권 유지파다. 라고 몰아치면서 나머지를 갖다가 3년 대통령에 개헌하자, 분권형 개헌하자 이런 고리로 묶어내는 이른바 그 목수. 물론 목수가 잘 집 짓다 보면 잘 살 수도 있어요. 그 역할을 할 것 가능성이 크다. 소위 지지율 상으로는 문재인 대세론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36%가 넘어서는 결과를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과 이어가 보면
김종인 전 대표의 역할이 또 지금 박영선 의원이 안희정 캠프로 지사의 캠프에 합류했다라는 예. 새로운 소식도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문재인 대 비문재인 간의 어떤 규모 세력 확장은 조금 있어 보이는 듯한 모습. 그렇습니다. 이 균열을 낼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상당 부분 그 안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우글 승선세가 상당 부분 약간 꺾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 꺾이는 가운데에서 지금 그 박영선 의원이라든가 이른바 비문 지역 진영에서 상당히 어떤 나름대로의 지분이 있는 분들을 지금 규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그 예전에 있었던 그 노사모의 명계남 씨 같은 경우에도 결국 그 안희정 지사에게 예.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의 적자는 안희정이다 하는 예. 최근에 있어서 약간 밀리는 듯 했지만 어떤 다시 사람을 규합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 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그 김종인 그 전 대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들 탈당한다라고 하고 언제는 모른다라고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저는 완전히 탈당할 것인지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기서는 아무 할 일이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뭐죠? 할 일이 있으면은 계속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경우에 따라서 지금 이 그 경선에 관련해서 안 지사가 상당 부분 그 밀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서 250만이 가능하고 그 가운데서 대역전극이 벌어지는 게 있으면서 예. 안 지사가 그 이니셔티브를 잡는 가운데서 역할을 문재인 김종인 전 대표에게 부여를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나갈 필요는 없다. 결국 어떻게 보면은 양측 문재인 후보가 나가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약간의 줄타기로 볼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생각할 때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은 당분간은 아주 급상승이나 급직하 없이 저 정도 수준에 30% 초중반대는 저는 네.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과는 관계없이 예.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제 탄핵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네. 근데 한 가지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예. 자꾸 비문그룹의 인사들을 만나보면은요. 네. 이번에 토로에도 그렇고 아무튼 토로에도 자꾸 기피하고 하는데 이 지금 현재 주도 세력이 자꾸 문재인 전 대표를 후보 만들기 전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에도 그냥 라디오로 하고 인터넷 TV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아무튼 사실상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야구할 때 보이지 않는 에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사실상 문재인 전 대표 유리한 쪽으로 자꾸 제도 쪽으로 운영을 한다. 예. 이런 불만인데 그런 불만이 좀 더 쌓이다 보면은요. 결국에 경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내부 통합이 안 됩니다. 또 탈당자가 나오고 분열이 또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 그 주도 세력들이 네. 좀 유념해야 된다.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두 당 간에 지금 여러모로 신경전을 하고 네. 김무성 의원 또 윤상현 의원이 말싸움도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같이 흘러나오는 게 보수단이랍니다. 그렇습니다. 가능할까요? 두 당. 그게 바로 우리가 정우택 원내대표의 메모에서 암시됐던 거잖아요. 예, 예. 처음에는 황이 제일 크네. 네. 황을 미는 건가? 홍이 그 다음에 있네. 단일화를 하는 건가인데 그 사이에 자세히 보니까 유승민이 있더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요. 그동안에 우리가 겪어온 여야 간의 갈등의 골보다도 훨씬 더 커요. 이게 이번 탄핵을 가지고도 양쪽은 총사퇴해라. 네.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면 라고 주장하면서 예.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면 우리가 총사퇴할게. 사실 김종인 전 대표 배지 하나에도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전 의원의 배지를 걸고 있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얘기를 많이 못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범보수에서, 물론 범보수가 하나는 여당으로 남아있고 하나는 야당으로 나왔습니다만 함께 동반해서 생존을 모색하지 않으면 이번 조기 대선이 되건 12월 대선이 되건 굉장히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차기 주자에 대한 각인도 만약에 정권 교체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차차기 주자에 대한 가능성도 야권에서 잠룡들이 더 이니셔티브를 쥐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선 존재감을 강하게 부각해야 되는데 흥행의 방식이 뭐냐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합치지 않으면 흥행이 안 될 것이다. 근데 전 여기서 예. 걸림돌이 하나 있다고 보는데 네. 사실은 초기에는 유승민 의원이 단일화에 대한 여지를 먼저 꺼냈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과연 단일화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즉 바른정당 내에서는 그나마 바른정당 내에서 1위가 유승민 의원인데 이 유승민 의원의 지지율이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지금 권한대행과 비교하면 또 천양지차가 돼버렸어요. 예. 그럼 여기서 어떤 획기적인 전략을 낼 것인가인데 사실 김무성 전 대표까지 등장을 해서 말씨름을 시작을 했지만
문제는 이게 말싸움으로 될 문제가 절대 아니다. 구조적인 뭔가 새로운 해체와 재결합을 시도해야 되는데 감정의 고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 탄핵에 걸려있는 서로 간의 정치적인 생명을 주고받을 수 있겠느냐. 전 풀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통령답지 않은 행동을 너무나 많이 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보수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대한민국을 두동강 내가지고 완전히 우리나라를 절단 만들고 그리고 본인도 이제 비참한 세월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여왕으로 모신 적이 없습니다. 친박 패권 세력들이 저에게 박근혜 대통령을 여왕으로 모셔달라고 강요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거부하다가 배신자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탄핵 각하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만을 옹호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잘못된 탄핵이라는 거에 맞서서 헌정 질서를 수호하자라는 의미에서 당론 채택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맥락에서 좀 따와서 좀 거칠게 표현하면 유효타가 될 수 있겠느냐. 김무성 전 대표의 저 얘기가 뭐 대통령을 소위 말해서 거칠게 비판한다고 해서 본인들 정당이 유리하겠느냐. 또 본인의 정치적 입지에도 유리하겠느냐. 오히려 반발만 사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글쎄 이제 앞에 부분에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은 상당 뭐 보면은 나름대로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뭐 동정이 안 가는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뒷부분에 그 말씀은 참 보면 실수하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우리 정치인들끼리도 넘어서는 안 될 금도를 넘어선 겁니다. 저주한 거 아니에요. 크러스죠. 사실상. 거의 악담이거든요. 저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물론 지금 보면은 김무성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7일이던가요. 제일 먼저 당시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그로부터 일주일인 11월 13일 날 당시 야당에서는 여러 얘기 나왔을 텐데 제일 먼저 탄핵을 갖다 주장했던 그것도 대구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던 분이 바로 김무성 대표고 실제 나중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하는 거기에 보면 김무성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이 두 분이 앞장섰던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죠. 유승민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의원들한테 본인이 직접 손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을 갖다 탄핵 소추해야 된다고. 그 당시 야당 다 합쳐봐야 170명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새누리당에서 강건하게 예전에 2004년에 열린 우리당 의원들 마냥 버텼으면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뭐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탄핵 소추로 가서 이런 식으로 나라가 그야말로 두동강 나고 절단 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김무성 전 대표나 유승민 의원이 사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갖다가 염두에 둔 상태에서 플랫폼 정당 만들었지만은 그 정당의 지금 지지율은 정의당 남짓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물론 본인이 절박하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저렇게 보면 좀 심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러한 것들이 과연 범보수층에서 봤을 때 김무성 대표 또 김무성 대표가 사실상 이끌고 있는 바른정당에 대해서 좋은 느낌으로 와닿을까요? 그리고 실제 앞서 우리 민영삼 교수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전 대표 말씀대로 실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요. 우리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심지어는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3차례 탄핵 소추가 있었습니다마는 단 한 명의 45명 대통령 중에 단 한 명도 탄핵된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가보자는 길 거기에 지금 여론조사 김종인 대표 말씀대로 지금 여론조사는 큰 트렌드, 방향성, 정향성은 보여줄지 모르겠으나 그동안 숨어있던 보수들이 과연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 그야말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에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저런 식으로 보면은 이른바 바른정당과 한국당, 자유한국당 간의 그 거친 특히 보면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에 가장 앞장섰던 그분들이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 내기를 걸 이거 내기할 일입니까? 빠질 깨라. 우리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범보수 진영에서
크게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영선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하여튼 그 김무성 대표의 실언이죠. 받아들이겠네. 근데 비참한 최후는 제가 이해할 때인데 정치적으로 만약에 인용이 돼서 물러나실 적에 그 비참함을 얘기한 거지 물리적인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리 그렇다 실수를 하더라도 또 윤상현 의원이나 자유한국당 측에서 탄핵 각하나 기각을 당론으로 요구한다? 이건 정말 저는 국민 여론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짧게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요. 박근혜 대통령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비참하게 청와대를 나온 트라우마가 있는 그렇기 사람입니다. 때문에 그 수위가 좀 더 높아 그러기 보인다는 때문에 말씀이신 거죠? 김무성 전 대표는 그런 식으로 남의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한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해도 보통 부적절한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말씀 중에 뭐 탄핵 효용과 파급력 그리고 뭐 플랫폼 정당 이런 부분은 뭐 바른 정당 입장에서는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지지층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정리하고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